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카우스 대제의 이제 통치 조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각 지역에서는 토착 귀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우스는 그들에게 백작지를 하사하고 지방간을 임명했다. 이는 봉해하사, 봉토를 통해서 봉건적 주종관계를 국가의 통치 조직을 확산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봉건적 주종관계라는 것은 이때 봉건제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게 기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건제도가 이제 형성된 거는 9세기 이후부터죠. 이 노르만족들의 침입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자, 그래서 국왕으로 이제 부터 위임된 권력을 기반으로 지방을 통치했던 백작들은 재판권과 군대 통수권을 지니면서 백장령 내에 있는 국왕의 재산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다. 자, 그들과 더불어 주교들과 수도원장도 수도원장들도 주군이자 통치자로서 역할했다. 카우스는 지방 세력을 감찰하기 위해서 성과 속의 관리를, 그러니까 세속 귀족과 성직자 앞에서 이제 서양사 개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묶어서 관찰사를 파견했다 했는데 서기에서는 관찰사라는 표현보다는 순찰사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어가 달리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예전에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서양사에서는 역사적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으니까 관찰사 또는 순찰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구상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철하지 못했다. 자, 일관된 통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작생이나 투리엔, 프리스탄, 프리스탄스란트, 예, 발음하기 좀 힘드네. 예, 정복한 지역에 대한 간수법을 성문화된 법전을 편찬했고, 이거 살리법이라고 하죠. 네, 제국 전체에 통용된 법령도 반포했다. 자, 그렇지만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자, 시간이 경과되면서 카운스에게 본거나 9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죠. 진전된 반면에 후계자 누드비쿠스는 제국을 안정신이 장악하지 못한 데 분열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랑코 왕국의 분열을 볼게요. 예. 다시 서기에 가서 자, 프랑코 왕국의 분열 내용을 좀 보면요. 자, 프랑코 왕국의 분열을 보면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르만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누이 건건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있고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곧바로. 그래서 제국이 그 아들 세 명이 다시 뭐냐면 분할을 갖죠. 그래서 이제 찰스 대머리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프랑크 왕국을 갖고요. 네, 오늘날 프랑스 지역이죠. 그다음에 독일 지역 누이가 이제 뭐냐면 동부 프랑크 지역. 그다음에 로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남인데 이 장남이 이제 항제라는 칭호도 갖고 그다음에 동서 프랑크의 중간 지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예, 그다음에 롱계곡, 그다음에 중부 뭐 프랑크, 그다음에 북이탈리아 뭐 등등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분할 상속제가 성립됐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이제 나눠갔는데 이 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하냐면 베드랭 조약이라고 하죠. 이게 843 년이고 그 후에 좀 있다가 그 당시 인제 그 중국 프랑크 영역을 또 분할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뒤에 또 그 메르신 조약을 맺게 되죠. 870 년에. 그래서 이제 중국 프랑크 영토를 이제 불안하면서 나일강을 경계로 해 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선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동프랑크, 그다음에 서프랑크, 그다음에 중프랑크 여기가 이제 독일이 되고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가 되죠. 예. 그래 갖고 오늘날 이제 그 삼국의 기원이 이 삼국이 어느 푸시인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노테르가 일찍 사망하자 그 당시 이제 그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얘 두 명이 또 이렇게 나눠갖고 이 두 명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눠가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이제 분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면 샤르마누가 건설한 프랑크 제국이 그가 죽은 후 해체될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원래 샤르마누 제국 자체가 언어와 습격이 관리하는 여러 부족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었고 지방 분권적 경향이 강했으며 오직 샤르마누의 강한 같은 강력한 위대한 지배자에 의해서만 통합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계승자 누이 건공왕이 죽은 후에 세 명의 이제 왕자들이 삼분되었고 베르는 찰스 데모니 왕이 서부 프랑크, 누이 독일 왕이 동프랑크를 차지하고 장자 로테르가 황제 칭호와 함께 동서 프랑크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지금의 네덜란드, 아일란트, 롱게고 북이탈리아 지역을 포함한 중부 프랑크를 차지했는데 이 로테르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옆에 있었던 이제 동부 뭐냐면 동프랑크, 서프랑크 얘들이 와 가지고 잠식을 내버렸죠. 그래 갖고 중국 프랑스를 나눠 갖고 그래서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국이 얼붙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메르신 조약을 맺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양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강자 관련된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카로링거 제국의 분열을 볼게요. 자, 카로스 황제가 이룩한 강대한 제국은 그가 사망하자 곧 해체될 위기가 직면했다. 제국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기반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자, 카로링거 시대의 경제는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그 이득이 왕실 재정에 흘려들어가지 않았다. 교회 조직이 왕권에 협조적이었지만 왕권이 지탱할 토대도 상당히 미약했으며 지역 세력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무력이 필요했다. 더구나 카로스 이은 계승자들은 전인자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역량을 지니지 못한 채 제국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카로스 대제처럼 뛰어난 인물이 안 되었다는 거죠. 나가 제국을 하나로 유지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뭐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다양한데 뭐 하나의 제국을 묶기는 좀 힘들었던 것도 있겠죠. 그래서 카로스 황제는 본래 아들 3명이 있었으나 제국을 물려줄 때는 그 막내 노르비코스 1명만 남아 그에게 제국 전체를 물려줄 수 있었다. 그게 누이 건고왕이야, 이 사람이요. 그러나 이 후계자는 아버지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지방, 귀족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 커져가는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결국 분열의 길을 들어서게 됐다. 그래서 루드비쿠스, 그러니까 건고왕이 살아있을 때는 끈질기게 상속을 요구했던 아들들은 그가 죽자마자 마침내 제국을 분할받았다. 그래서 큰아들 노타르는 황제권과 함께 알자에 속하는 제국의 중부를 상속받았고 아키탄을 다스렸던 둘째 파피누스, 그러니까 피핀 2세 정도 되겠네요.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셋째 독일왕 루드비와 넷째 대머리 샤루는 나머지는 나눠받았다. 자, 상속 용토에 만족하지 못한 두 동생은 연합하여 누테르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누테르가 뭐 그중에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왕하고 이제 조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이게 844년 베르린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왕국의 경계성이 확장됐다. 자, 국경선이 당시 언어 관계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지리적 경계를 토대로 구분되었으나 차츰 항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언어적 분위기도 심화됐다. 그래서 원래는 혼잡돼 있었는데 언어들이 이렇게 이제 왕국이 나눠지면서 이게 뭐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분리도 이제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나라들이 생겼죠. 자, 855년에는 중부 프랑크 왕국의 노테가 사망되자 새 아들에게 새 영토가 상속되는데 국력이 약해진 틈타서 공격해온 동서 프랑크 지배자들에게 북부의 영토를 뺏겨 말았고 그다음 870년 메르센의 놀타르니아 그러니까 중부 프랑크 지역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즉 여기에 이제 두 땅을 동생이 차지하게 되면서 노테의 세 아들이 상속 중 프랑스는 곧 이탈리아 축소되었다. 그래서 카로링거 권위가 잠식되었고 지방 귀족들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게 그나마도 유지할 수 없었다. 자, 서프랑크 카로링가도 무력하게 마찬가지였는데 바이킹의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이 바이킹들이 계속 어디를 공격했냐면 파리를 공격했어. 물론 이 파리를 포위하고 점령은 못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공격이 계속 지속이 됐다는 거. 지방 유력자들에 대해서 맞설 힘이 없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유역 여러 맹주들에 의해 분열되고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이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카로lin거가 아닌 노베르가의 위국 카페가 987년 왕주를 창건했다. 예. 그래서 이제 누베르가는 이제 그 뭐냐면 저쪽 원래 프랑크 왕가의 반계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계 집안. 예. 그래서 이제 서프랑크 내에서도 그이 주목되지 못했다. 그래서 위급 카페가 카페 왕조를 세웠다. 서프랑크를 계승해 갖고. 자, 그에 비하면 중세 초 비교적 일찍 왕조 안정된 왕권을 확립된 건 동프랑크다. 919년 작생공작 하이니가 작생 왕조죠. 이때 이제 하이니가 세운 게 작생 왕조인데,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독일 그 신성로마 황제들이 감옥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자주. 자, 개창한 후에 영토와 세력을 확정했으며 그의 둘째 아들 오토는 이 오토 대제인데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왕위를 계승했다. 자, 오토는 카톨린가의 정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대관식을 아예에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통 신성로마 황제들이 이제 주로 아예에서 고유식을 이제 주로 한다고 했죠. 거행했으며 중서부 유럽에 오랫동안 약탈했던 마자르족을 격퇴하고요. 결국엔 유럽 전역의 명성을 높였다. 결국 오토는 962년 조왕 요하네스 12세부터 황제 대관을 받은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 나가 유럽 기독교 세계를 구원한 세속적 힘이 동프랑크 독일 왕에 있었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오토 대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토 제국 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만 실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는 그 뒤에 만들어진 거야. 뒤에 프리딩 1세 때.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오토 관련된 내용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기에 들어와서, 자, 여기 뭐 이민족의 친일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9세기 때 들어오면서 여러 이민족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중앙에 구심령이 사라졌죠. 세 개의 그 국가가 나눠졌고 그 국가 안에서 통일된 국가를 만들지 못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심력이 이제 사라지면서 프랑크 왕국의 구심력이 생기면서 원심력이 이제 작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심력이 작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당시 이제 노르만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아자드족, 이슬람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9세기 때. 예. 특히 이 노르만족의 이제 공격이 상당히 활발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중앙 권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의 유력자 밑에 들어가게 되죠. 자기 땅이나 이런 것들 갖다 바치고 대신에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9세기 때 형성된 것이 봉건제도예요. 예. 그 프랑크 제국의 붕괴와 그다음에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형성됐던 제도가 봉건제도다. 물론 이 봉건제도의 기원을 관련된 건 예전에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는 봉건제도 형성은 9세기 때로 보고 있죠. 그래서 봉건제도 형성 시기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서프랑크 왕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걸쳐 제2차 민족 이동이라는 노르만족을 비롯한 이민족에 침입받았다는 거죠. 이 노르만족들은 어디에서 왔던 민족이냐면 저쪽 오늘날 스칸디아 반도 지역 있죠. 네. 스칸디아 반도에서 왔던 민족들이요. 그래서 덴마크, 스칸디아 반도에서 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노르만 자체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북쪽에 그래서 주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바이킹이라고 불렸어요. 북극에 사는 사람의 뜻으로 바이킹이라고 불렸고, 그들 배를 또 바이킹이라고 지칭했죠. 그래서 이 노르만족은 좁고 길게 생긴 그 배를 타고 바다나 내륙 수도를 이용해서 발빠르게 이동해서 약탈하고 또 기동력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발한 활동을 많이 했어. 오늘날 아이슬란드도 발견했고 어쩔 경우에는 저쪽 그 북미 지역까지 발견했다고 그죠? 자, 근데 이 노르만족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 게르만족들의 일파였거든요. 북부 게르만족이었고, 근데 게르만족들이 이동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9세기 때 갑자기 뭐 이동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량 부족도 있고, 이 노르만 안에서 이제 여러 부족들이 왕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패배한 측이 나왔다 이런 설도 있고,
등등이 있어. 자, 하여튼 이 노르만족들은 상당히 전투 민족이야. 그들끼리 또 예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싸움도 많이 했고, 우리가 이제 전국 시대하고 비교하면 보는데 전국 시대 일본 애들이 막 싸웠잖아. 게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걸 통일하고 나서 우리나라를 쳤죠. 그러니까 전국 시대 때 그런 싸움 기술 그대로 우리나라를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초반에 상당히 연전연패를 냈잖아요. 노르만족도 마찬가지야. 자기들끼리 이제 왕국을 만들려고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부르게 싸우는 과정에서 뭐냐면 전투의 만땅이 돼 버린 거죠. 하여튼 이 노르만족도 있고, 근데 동쪽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알타이어 계통의 마자르족이 있다는 거. 유목민족 계통이죠, 이점은. 그래서 이제 9세기 말에 헝가리 평원에 나타나 바이에른, 작센, 그리고 동부 프랑크 일대 20년 동안 괴롭힘 끝에 헝가리의 핵심 세력으로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마자르족들은 지금 인도 유도족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유도족과 다른 계통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얘들은요, 문법 구조도 달라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남쪽에서는 9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다시 중동하기 시작해요. 그 19세기 중엽에는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포르시카, 사르디아 등을 그들의 수준에 넣었다. 자, 이슬람은 그 이탈리아 본토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으나 10세기 초에 비잔티움에서 격퇴될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으며, 시칠리아는 이후에도 1세기까지 이슬람 지배를 잇다가 요것도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노르만족들이 여기 점령하죠.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고 노르만의 이제 지배에 들어가죠. 자, 활동 기간과 범위가 가장 길고 넓었던 것은 북방의 노르만족들이다. 네. 얘들 바이킹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스칸디아 반도와 지금 덴마크에 거주한 게르만 계통의 부족들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항해가 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이제 9세기에 왜 유럽 가치에 갑자기 침입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일단 인구 증가도 있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방대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평온함을 이제 평온한 생활을 시도했던 모험심이 많은 귀족들과 그 도당이 해외로 진출했다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써 있어요. 요쪽 애들이 싸우면서 패배한 측들이 나갔다는 설도 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르만이 이제 대규모 침입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르만 활동 보죠. 스웨덴의 노르만은 동으로 슬라브족들의 땅을 진출했다. 그래서 9세기 중엽에는 노보고로드, 여기 보시면, 자, 노보고로드 기지를 건설하고 그 다시 남쪽에 진출하여 드네프르 강변의 키예프에 정착했다. 그들은 일명 발랑고이족이라고 알려졌으면 여기에서 요새화된 기지를 마련했고 주변의 농촌 주민들 정복했다. 그들은 이제 그 전사인 동시에 상인을 겸하여 모피아, 꿀, 그리고 포로스 노예가 된 자를 상권 삼아서 콘스탄틴과 교육도 했고 때로는 침략자를 변하여 공격을 가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노르만족들이 러시아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이제 좀 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 원래 거주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곳곳에 약탈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좀 설명해 주면 노르만디 공국이 나오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시칠리아까지 장악해서 양시칠리아 왕국을 세우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네.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노보그로드 공국이 있고 키예프 공국이 있는데 원래 이제 노보그로드 공국을 만들었다가 여기 중심지가 키예프로 옮겨요. 그래서 이 키예프 공국이 되죠. 키예프 공국. 그래서 요 키예프 대공국이 앞에서 얘기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 벨로루시의 어떤 모태가 되는 공국이야. 예, 여기가.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가 그 노르만족들이 세웠던 공국이죠. 슬라브족들은 거기에 이제 예속돼 있고 점점 이제 슬라브화족 되긴 하는데, 그래서 키예프 루시, 키예 루시라고 부르는데 루시라는 건 전사라는 뜻이야. 노르만 전사를 일으켰대 그 루시라거든요. 하여튼 여기가 원래 노르만족들이 세웠던 공국이다. 예, 그래서 나중에 슬라브화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슬라브 지금 러시아학자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이 키예프 대공군 노르만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뭐냐면 슬라브족들이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얘네들 주장이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약탈하면서 이제 왕국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게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여기 영국 있죠. 잉글랜드. 자, 여기는 이제 잉글랜드 그 당시 그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엑센스 왕조를 바탕으로 이제 알프드 계왕이 이제 그 통치하고 있어요. 알프드 계통의 왕이. 그리고 여기에 쳐들어오니까 이 땅을 떼어줬죠. 이 땅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일로라는 땅이에요. 요 지역 자체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덴마크 쪽에 이제 바이킹들이 건너서 이렇게 띄워줬던 거고, 그다음에 서프랑크 입장에 올 때 이제 계속 이제 노르만족들이 공격하니까 로르라는 인물을 이제 개종시키고 요 땅을 떼어줬어. 노르만디. 예. 그래서 너가 이제 여기 공국에 임명하고 얘를 이제 신하로 임명했으니까 요 땅을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떼어준 거죠. 근데 노르만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면 되게 이제 그 문화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신용을 잘 지켜. 그렇기 때문에 서프랑크 왕국이 노르만디 공국을 세우고 이 노르마하역은 그 뭐냐면 다른 부족들을 박도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 노르망디 공국의 원리엄이 바다를 건너갖고 여기 전체 잉글랜드를 점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이때 이제 그 노르만디 공국은 이미 프랑스화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르만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 익숙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노르만 공국이 뒤에 와갖고 여기를 정복하면서 그 이제 봉건제를 이식한 거죠. 예. 그런 것도 지금 기억을 해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이 데일로 관련된 내용인데 이 데일로는 요거와 관련이 없어요. 요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건너서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알프레드 계통의 이제 왕들이 요걸 떼어준 거여서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행정구를 삼고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그다음에 얘들한테 좀 뭐냐면 어 싸움질 하지 말라고 대인세를 걷어갖고 사람들 다른 사람들 대인세 걷어갖고 얘네들 줬죠.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 요 부분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노르만족들은 스칸디아 반도에 거주하는 바이킹이라 불렸다. 이들은 농사에 불리는 자연환경 때문에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주로 해안 지역에 약탈을 일삼았다. 그래서 9세기 때부터 게른진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유럽 각지에 진출했다. 노르만족은 프랑스 북부의 노르만디 공국,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족, 그리고 시칠리아 섬에서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 그다음 러시아 기호에 된 노블 공국을 세웠고 서유럽이 세계 이동이 되었다. 원주지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을 건설했다. 여기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야. 여기 먼저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얘네들 폐하측이 여기 나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탈하면서 여러 정치 왕국들을 만든 거죠. 왕국들을. 여기 이제 보면 바이킹이 보이죠. 날렵한 그런 바이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아까쯤에 이제 여기까지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 자, 노르만은 국회와 대서양에도 출연됐으며 이 방면에 노르웨이와 덴마크 출신의 노르만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했다. 그래서 9세기 때 그들은 수시로 영국과 프랑스의 해안지역 내지 하천 유역에 출연해 약탈을 일삼았고요. 그들의 치니까 약탈 시달린 서프 프랑크 왕은 10세기 초에 요거 예전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10세기 초에 그들에게 세네갈 하루 일대 나눠 봉신을 삼았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봉준을 삼고 여기에서 기독교를 개종시켰어. 여긴 안 나왔지만. 자, 이것이 후에 꺼져서 노르만디 공국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노르만디 공국은 이미 노르만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호는 그렇지 모르지만 이때 이제 노르만디 공국은 점점 프랑스화돼. 노르만족들의 이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정착하면 그쪽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동화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프랑스의 봉건 제도를 여기에 또 이제 노르만디 원리엄이 영국에 이식시켜 준 게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11세기에는 그들의 일부가 멀리 지중해 진출해요. 시칠리아를 이탈리아부터 뭐냐면 탈환하고 남이탈리아를 세우는 한편 영국을 정복하여 노르만 왕조를 세우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노르만 왕조는 이제 아까 이제 노르만디 공국과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요거는 이미 프랑스화된 노르만족들이 나중에 세운 왕조다. 원리엄에 의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요거와 이제 비교해 가지고 노르만디 공국과 비교해서 요번에 시험 문제는 요거죠. 자, 이에 앞서 이제 9세기 후반에 영국의 덴마크 계통의 노르만족 대인족들이 침입을 받고 그래서 이 땅을 떼줬죠. 일부 땅을. 북동부 주인 데일로를 그들에게 할애했다. 이 데일로가 시험 문제에 나왔죠. 데일로가. 이들은 후에 기독교를 이제 개종하고 앵글 색슨주가 융합을 했다. 이거 쓰라는 거 나왔어.
그리고 요 데일로 지역은 이제 뭐냐면 특별 행정구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봉공을 받고 여기 임명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국은 그 봉건제도가 없었죠. 아직. 봉건제도는 나중에 이제 로마 왕조 때 이제 들어온 거고 요때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데일로에서 그 땅을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다음에 또 대인세를 징수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준 거야. 세금을 걷어서 대인세를. 그래서 이들을 점진적으로 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르만은 아일랜드를 침입했으나 원주민들인 켈튼족을 격퇴했다. 예. 그래서 아일랜드 침입했으나 원주민 켈튼족, 그 켈튼족의 일파인 게일족이라고 있었다고 했죠. 이들이 격퇴당했고 그들은 격퇴당했다죠. 격퇴했다가 아니라 자, 그는 다시 멀리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진출했고 일부는 북미 대륙까지 건너갔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북미 대륙까지 건축해 거기에 정착지를 만들었는데 도중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이제 격퇴됐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건널 때 소수 세력이었고 인디언은 이제 밀어붙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멸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노르만족과 이민족의 침입은 가까스럽게 이루어진 질서 회복과 안정을 완전히 파괴하여 사회 전반적인 봉건화를 촉진하였고 부흥한 듯이 보였던 문해도 완전히 사라진 형편이 되었다. 자, 그래서 서부 프랑크에서 대부분 수도원인 노르만이 약탈과 파괴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도읍이 여러 번 약탈되고 불타졌다. 그래서 인명 피해도 많거니와 많은 경작지가 방치되어 산림이나 항구지를 변했다. 마자르의 침입은 노르만처럼 장기간이 아니었으나 파괴성이 더욱 격심하였다. 자, 이러한 깊은 항폐 진군부터 부흥 과정에서 유럽의 중세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린란드가 있는데 이 그린란드는 어 지금도 그렇지만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죠. 왜냐하면 지금 덴마크가 여기 개척한 땅이니까. 예, 아이슬란드도 예, 덴마크의 영향을 그 지배를 받다가 현재는 독립한 상태야. 아이슬란드는.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노르만족들의 침입이 꼭 뭐냐면 부작용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어떤 작용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여기에서 안 나와 있긴 하는데 서양사 총론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내륙 그 교통로를 인제 뭐냐면 개척했다. 아, 하천이나 해도 같은 것도 바닷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인제 개척했다. 예. 그래서 해도는 아니고 그 하천 해도 같은 것들 내륙 교통로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교통로 있죠. 이걸 개척을 했다. 이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에 유럽의 안전을 파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 위에도 마자르족 이슬람 민족 외에도 그 이제 아바드족 같은 애들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바드족 이 시기 때 그다음에 불가르족 얘들도 이 시기 때 들어왔어. 좀 존재감이 없긴 하는데 어 그래서 아바르족 있고 그래서 인제 이 아바르족이 들어왔고 불가르족인데 불가르족은 나중에 이제 도나우강에 정착해서 오늘날 불가리아의 선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목민족들도 같이 들어왔다. 요 시기 때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봉건 체제에 이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잠깐 보기 전에 이게 여기 있는데 요금부터 보죠. 사용사 개념부터. 자, 그래서 이 봉건제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는 좀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봉건제도의 특징이 뭐고 어쩌고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예. 너무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봉건 왕국들의 성립 과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시험 나오는데 봉건제도 자체는 좀 물어보기가 좀 약간 예민한 것 같아. 뭐 논술형식으로 물어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단답형으로 물어보기는 여기가 좀 약간 어 틀린 거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긴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보죠. 자, 뭐 용어와 해석의 문제인데 이거는 각자 보시고 예.
자, 기원과 이제 성립 과정만 좀 볼게요. 여기부터. 자, 그 봉건제도는 게르만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노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같이 있는데 잠깐 이제 도표를 보면 음 자, 여기 보면 봉건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죠. 하나는 장원제도, 주종제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주종 관계를 보면 대개 로마주 요소와 게르만족 요소가 있는데요. 그 주종 관계는 클레이테이지. 예. 그래서 이제 피보호 제도라는 거 있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래서 이게 노마족 요소고 그다음에 여기 종사제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 게르만족 요소. 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이제 주종 제도의 어떤 기원이 됐다는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봉토와 관련된 장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노마조 요소에는 프레케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케리움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주로 인제 뭐냐면 용인권을 인제 하는데 주로 종교 기간에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그 당시 그 땅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어 그 땅을 또 나눠 주거나 아니면 이제 용의권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이제 농민들에게 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프라케념이라는 용의권 개념이 있고 은대리 제도는 많이 달랐죠. 원래 이 은대리 제도는 이 노마적 요소가 있어요. 이 게노마적 요소가 있는데 원래는 노마적 요소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 당시 노마에서 그 게르만족들 수장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 갖고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어, 인대 제도가. 근데 이거를 발전시킨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찰스 마르텔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르텔이 인제 그다음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병들의 경제력을 양성하기 주기 위해서 이런 은대지 제도를 활용했다. 그 땅을 나눠 주고 했다. 근데 처음에는 용인권을 줬거든요. 예,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세습이 되고 그 땅도 직역이 세습이 되면서 그리고 요 용인권이 소유권화 돼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티지, 종사제, 플래카니엄, 은대지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학 서양사 개론을 좀 읽어 볼게요. 자, 봉건제도의 기원을 게르만과 노마 어느 한쪽에서 구하는 태도는 편견 위에 아무것도 아니며 봉건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기원들은 민족 이동 전에 게르만사회, 노마사회 다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자, 이를테면 주종제도의 한 측면인 개인적 보호 관계에 이거 뭐냐? 예, 보호 관계는 노마 사이의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인 크리에이티지에서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노마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피보호자. 자, 이보다 더 주종각에 유사한 건 게르만사의 종사제도였다. 자, 그리고 봉토의 한 중요한 속성인 토지의 불완전 소유,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가 아니라 지대를 비롯한 일정한 임무 수행을 조건한 용인권을 갖는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자체가 근대적인 어떤 토지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중세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이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용인권, 경작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회 프레크림에서 들 수 있으며 요거는 원래 인제 그 교회에 땅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 인제 다른 사람들에게 용의권을 줬던 경제권을 줬던 거기에서 나온 거죠. 자, 이는 또한 민족 이동 위에 프랑코 왕국의 은대지 제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은대지 제도는 원래 로마적 기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뭐냐면 게르만족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로마에서 나온 거야, 로마에서. 게다가 나중에 앞에서 말했던 마르테 때 이걸 학대 개편했다. 기병 양성으로. 예. 자, 그래서 인제 은대지 제도와 관련돼 있고 토지에 결박된 예속적 소장론의 추천은 이미 제정 후기 때 코르노스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농노의 기원이 되죠. 자, 이런 요소와 연관 맺어 결합하여 유럽 중세에 독특한 봉건 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은 역시 민족 이동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배자나 인물이 인위적으로 마련한 제도보다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렇긴 하나 하나의 봉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은 없지 않다. 그 인물이 바로 프랑코 왕국의 궁지로서 사라산 지립을 격퇴한 찰스 마르텔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이때 기병대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고 했죠. 그래서 마르테는 사회적 격퇴를 위해서 종전의 어떤 보병 대신에 대규모 기병을 필요했다. 그러나 기병의 경우에는 말의 보유지나 사육 등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마르테는 유능한 전사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기병으로서 종군하는 봉사하는 은대지를 수여했다. 예, 은대지. 그러나 이제 그 왕령만으로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의 그 교회 토지를 나머지에 충당했다. 교회 토지를 완전한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했고 그래서 인제 용의권만 허용하는 은대지를 수령하는 것이 관리였다. 앞에서 얘기한 이제 교회 토지를 주는 것 중에 은대지 개념 있죠. 세카념 이런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용의권이었지만 이게 계속 세습이 되면서 소유권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전사가 사망하고 그 토지는 응당 교회에 돌아가지만 마르테는 이를 다시 유능한 전사에게 동일한 조건을 수여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정지와 은대지가 결합됐다. 그래서 오늘날 은대지란 말 대신에 푸덤이라는 봉토라는 말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확실히 마르테의 조치는 봉건제도 성립에서 획기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봉건제도 완성된 것은 우리가 제도적 봉건제도가 이제 굳혀진 거는 민족 이동기야. 그 노르만 침입이나 예 그거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봉건제 기호는 앞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봉건제도가 인제 형성되고 완성된 거 이것은 여기다 9 세기에서 11 세기에 거쳐서 인 거죠. 대개 이제 봉건제도 형성기는 이제 뭐냐면 그 9 세기에서 10 세기 정도 그 완성기는 이제 11 세기 때. 요때 이제 형성된 장원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고전장원제라고 하죠. 고전장원제라는 것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인제 농노가 영주 땅에 가서 직할지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한 2-3일 동안.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노동지대를 내는 그런 형태의 고정자원제가 여기 9 세기에서 11 세기 때 형성됐다. 공건제도 그렇고. 자 그 역사적 상황은 극도의 혼란과 무정부 상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국가의 무력화와 국가 공권의 해체, 국가의 공권력의 해체할 정도로 그 약화 분산, 그 지방 내지 작은 영역 단위의 방어의 필요성이 있다. 자 여기서 국가 공권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어떤 주권 사항이야. 우리가 인제 보는 징세권, 재판권 등등등이 이게 다 국가 공권이잖아요. 근데 이 국가 공권을 중앙 정부가 갖지 못하고 이게 지방 영주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자 이러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국면 또는 공권사회 성립에 촉진시켰다. 자 이건 노마 말기부터 시작해서 민족 이동 외 다속화되고 사회선의 팽창으로 유럽이 지중해 상실함으로써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회선의 팽창은 이제 유럽의 지중해 상실이 9 세기 이후거든요. 8 세기에서 9 세기. 그래서 피레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요게에서 인제 초점을 맞춰 갖고 그 중세의 시작을 언제 보냐면 4 세기 때 안 봐요. 이 사람은 8 세기, 9 세기 때 봐. 사회생들이 지중해를 장악했고 이것 때문에 유통 경제가 마비되고 이제 자연 경제가 해기됐다.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중세의 시작으로 봐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상실함으로써 거의 결정적 사실이 되어 버린 사회의 전반적인 농촌화와 자연 경제 후퇴. 예. 그래서 피레나파 입장에서는 이런 그 유통 경제 쇠퇴 이런 것들은 4 세기 때 일어난 게 아니라 8 세기, 9 세기 때 일어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말해서 상공의 쇠퇴, 화폐 사용과 유통에 소멸이 될 정도의 격감, 그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도시의 소멸 등이 유럽을 자연 경제로 돌아가게 하고 사회를 농촌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토지도 가장 중요한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노르만족의 침입, 이스라엘 침입 등으로 해서 봉건 제도가 이제 굳어지는 그런 형상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농업사회의 그 전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11 세기 이후에 다시 그 뭐냐면 점점 상업이 부활을 하게 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싸울 줄 아는 전사와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사회 지배층을 군림하고 나머지 일반이나 그래서 무력한 자는 전사계층 보호 밑에서 그들의 토지의 경제가 예속적인 존재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봉건제도는 그 3개 계층을 낳게 되죠. 기도하는 자, 성직자죠. 싸우는 자.
공공기사들이죠. 그 다음에 일하는 자, 이거는 농민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개 계층으로 나눠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봉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만약에 집을 보면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77번이에요. 자, 봉건제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 예. 그래갖고 보통 이제 상부구조는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주종제도 하죠. 여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정점은 황제 국왕 교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세속 권력 쪽이고 이쪽 영적 권력 이렇게 있는데, 세속 권력을 기준으로 보면 자, 황제 국왕 밑에 대제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후가 있는데, 여기 대제후 제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자기 귀족이 돼서 공작, 남작, 자작, 뭐 백작 이런 식으로 불려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없는 일반 기사들이 있어. 예, 그 밑에. 그리고 이들은 이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원을 일종하게 이들 영주라고 해. 자, 이들 관계는 주로 이제 계약에 의한 쌍무적 계약 관계야. 이 주종제도는. 자, 근데 이제 요거 외에도 하부 구조로서 이제 뭐냐면 농민들과 영주와 관계 있어. 요 영주는 황제, 교황, 국왕, 교황 여기 다 포함해서 영주야.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교들도 땅을 갖고 있는 성직자 제후들도 많았거든요. 자, 영주와 농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배 예속 관계야. 지배 예속 관계. 그래서 영주들이 농민들 보호해주면 구역 공납을 이제 농민들이 했는데, 이때 농민은 농노라고 하죠. 농노. 그러니까 이제 농민하고 노예적 요소가 각각 있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농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사고 파는 대상은 아니에요. 예속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고 아주 시기했어. 노예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에 보면 같은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을 노예로 삼지 말라,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제 이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죠. 이 농노들도 기독교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게르만족들을 이제 어 했다가 얘들이 이제 뭐냐면 기독교가 되니까 노예가 없어지고, 슬라브족들이 많이 이제 노예로 팔렸는데 슬라브족들도 나중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노예를 삼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 농노였어요. 농노. 하여튼 이런 계층 구조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분권제도는 정치적으로는 되게 지방 분권적이에요.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자원제죠. 그다음 군사적으로는 주종관계의 어떤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지배계급 기사들이 여러 개 중 나누어 주종관계를 맺고, 기사들은 각기 봉토를 받은 장원의 영주로서 농노를 지배하는 중세 유럽의 특유한 제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없는 그런 제도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고요. 그럼 서양사 계도를 이제 읽어볼게요. 자, 대개 이제 봉건 제도는 큰 범위에서는 주로 이제 주종제도, 아니 작은 범위에서는 주로 이제 뭐냐면 주종제도만 이제 한정돼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봉건 제도를 크게 보면 작은 범위에서는 주종제도, 그다음에 좀 넓은 범위에서는 이 주종제도와 함께 장원제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걸 보긴 하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한정지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쫄보의 봉건제도의 핵심은 주종제도이다. 자, 봉건적 주종관계는 그 봉신이 될 주군이 될 사람에게 신서와 충성을 맹세하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 의식 절차가 상당히 중요해. 그 의식 절차를 하지 않으면 자기 땅을 세습할 수 없어. 주군이 된 사람들은 봉신에게 봉토를 수행함으로써 성립된다. 신서와 충성의 의식은 봉신이 된 자가 주군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두 손을 주군의 손에 사이에 놓고 그의 신하가 될 걸 생각하고, 이어 성경이나 성스러운 유물에 대해서 유물에 대하여 충성과 봉토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행할 걸 맹세한다. 자, 이 의식은 의례적인 키스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봉토의 상징으로 한 줌의 쓱을 봉신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런 의식으로서 성립된 봉건적 주종관계는 어디까지 자유인사의 개인적 보호관계죠. 그래서 주군과 봉신은 자유로운 전사 상호 간의 상하관계이지만
봉건사의 또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는 영주와 노예 관계처럼 예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에서 장원에서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인데 이건 일방적인 예속 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보죠. 그래서 오히려 자유인 사이의 계약 관계로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깨어지긴 성질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아주 쉬운 문제도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봉건제도의 특징이잖아요. 봉건제도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해 가지고 예. 자 하여튼 서양의 봉건제도인데 서양의 봉건제도의 특징은 쌍무적 계약 관계야.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근데 이게 중국의 봉건제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죠? 예. 이 종법을 매기는 현현을 매기는 계약 관계죠. 예. 계약 관계 종법을 매기는 그 봉건제도죠. 일본의 봉건제도 그러니까 에도 막부를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아주 쉬운 문제로. 비교학습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자, 그래서 이제 주거에 대한 사람의 의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봉신과 그 뭐냐면 봉토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주군의 의무인데 예전에 한번 주관식 시험 때 논술 시험 때 주군의 의무와 이 뭐냐면 봉신의 의무 이거 쓴 적이 있거든요. 쓰라고 한 적. 그 봉신을 보호하고 봉토를 수여하면서 그들 정치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군이 해야 할 의무고요. 그러니까 주군이 할 의무를 얘기하고 봉신해야 할 의무는 그 군사적 봉사야. 이게 제일 중요해. 전쟁 나가면 뭐냐면 그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도와줘야 돼.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이다음 군역은 물론 기사로서 종군함으로써 주군이 성주인 경우 성의 수비 내지 경비 임무다. 급하게 봉신의 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봉신은 주군에 대한 경제 지원에 의무를 진다. 그래서 주군이 새로운 계승자나 그의 상위자에 대해서 납부할 봉토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주군의 몸값 네, 중세 시대 때 전쟁에서는 싸움을 할 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계속 이게 뭐냐면 몸값을 포로 잡고 몸값을 이제 받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몸값을 대신 내주거나 그다음 주군의 장자의 성년식이나 장녀 혼인식 그다음 십자군 전쟁 종군 그다음에 새로운 성의 축조 등의 경우이다. 자, 이러한 지원은 11세기 이후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즉 주군이 권리로서 그 신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몸값, 장자 성령식, 장녀 혼인식, 그리고 때로는 주군 상속 자신의 상속세 보충 등이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건 경우 봉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거와 나머지는 뭐 봉신의 뜻대로 할 수도 있죠. 지원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있었다. 그래서 봉신의 의무와 그다음에 그 뭐냐 봉신의 의무와 주군의 의무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제 윗바퀴 의무가 있는데 인제 여기에는 그 봉신이 주군에게 종자를 이게 뭐야? 종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의무도 있고 주군이 부르면 언제든지 궁중에 지나가서 중요한 사항은 응하고 충실히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자, 봉투는 처음에 당대에 향한 것이나 10세기 이후 점차 세습화됐으며 장자 상속에 의해서 장자가 계승됐다. 그래서 봉투 계승 때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고 계승자가 미성년자나 딸일 경우에는 주군을 봉투 관리자로 주군은 봉투 관리를 지정하는데 대개 이제 딸 경우에는 이제 봉건시대의 딸은 영주가 될 수는 있어요, 영주가. 예. 근데 대개분 통치권은 누가 갖고 있냐? 사위가 갖고 있어. 예. 사위가. 그래서 딸은 영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봉토는 받을 수 있어, 봉토는. 근데 이 영주의 지위는 사위가 가지고 있어요, 사위가. 그래서 사위가 거기에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위가하고 이제 이 딸하고 인제 남편이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주는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또 재혼을 하면 그다음에 그 남편한테 이게 통치권이 들어가요. 예. 이게 있어. 그래서 딸은 봉지는 가질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받고 거길 통치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결혼 관계에서 사위한 자기 남편한테 넘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되게 인제 헌테크를 좀 하죠. 그래서 주로 인제 카페 왕조 같은 경우에는 딸만 있는 영주들을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딸이 가지고 있는 딸이 이제 영주에 상속하면 이 땅을 이제 자기가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령을 편입시키는 방식을 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아무도 계승자가 없는 그 봉투는 주군에게 돌아갔다. 자, 주종 관계는 개인적 상호 관계, 계약 관계지만 봉신의 주도인 의무가 군사적 봉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주군을 섬긴다는 건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12세기 때 대부분 중요한 봉투 보유자는 여러 주군의 봉신이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만약에 자기가 모셨던 봉신들이 서로 싸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인제 계약상에 어떤 봉신이 1 순위고 어떤 봉신이 2 순위인지, 그러니까 어떤 그 주군, 제가 말이 잘못했네. 여러 제 봉신이 그 여러 주군들을 모실 수 있잖아요. 예, 봉신. 그래서 주군들 중에 여러 명의 주군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 주군들끼리 싸우면 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1 순위 주군이 이때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2 순위 주군.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사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한 주군에 직접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고 나머지 주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종군 외에도 봉신수 의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 양쪽이 싸울 경우에 어느 쪽이 참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종제도 맺어지는 상하 관계는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왕을 전적으로 하고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는 피라미드 형태의 봉건적 계층 구조로 형성됐다. 즉, 공신을 거느리지 않는 평기사의 주군은 보다 유력한 자, 이른테면 백작의 봉신이며, 백작 또한 또 다시 또 유력한 봉건적 보진 백작의 공작, 또 국왕의 봉신이었다. 자, 이렇게 국왕을 전적으로 많은 그 중간단에 거치면서 폭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변에 병기사를 갖는 피라미드 계층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봉건제도의 제일 정점은 왕이에요. 왕. 음. 그리고 요 왕의 가신들이 있거든요. 이 왕의 가신들은 뭐 자기 귀족이라고 해서 백작, 자작 뭐 이렇게 있어, 칭호들. 그리고 이때 또 밑에 또 얘네들 대제후들의 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 또 밑에 이제 일반 밑에 가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왕이 째울 땐 요 얘네들은 배신이라고 하죠. 제후의 그 신하들이잖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왕이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면 요 밑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또 토지를 나눠줘. 일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 이걸 재분봉이라고 해요. 재분봉. 그래서 자기가 받은 땅을 일부 가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이걸 재분봉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지인데 지가 여러 명으로부터 봉봉을 받는 경우였죠. 이런 게 다발상이에요. 그럴 때는 앞에서 얘기했처럼 순위를 정한다고 했죠. 얘네들이 만약에 싸우면 어 1 순위를 B 이렇게 잡고 2 순위 이렇게 B, 그다음에 C, 3 순위 A. 그래서 B하고 C를 싸우면 얘가 1 순위이기 때문에 얘한테 인제 군사적인 원조를 해 주는 거죠. 군사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자, 이렇게 인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자, 이런 봉건적 계층제 구성원들은 그들 사이에 상하 관벌이 구별이 있고 토리 보유와 권력의 다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피라미드형의 저변에 있는 평기사들 포함하여 모두가 전사행동 시에 봉건적 토지 보유자로서 그 봉건적 지배계급에 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봉건사의 인적 구성 내지 계급 구성을 상징하는 말로는 기도하는 자,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다. 기도하는 자는 이제 성직자, 그다음에 싸우는 사람은 그 전사, 그 기사들, 그다음에 일반 일하는 사람은 농노들이죠. 그래서 주종 관계는 봉건적 계층제를 구성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싸우는 사람, 즉 전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주종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능은 원래 개인적 관계에 불과한 주종 관계가 무정부 상태로 할 무질서 혼란 속에 붕괴는 국가의 공적 질서를 담당하게 해서 그나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중심 권력이 없어질 때 지방의 원심력이 작용되고 그 지방에 있는 권력자가 국가의 권력을 일부 양도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다음 장 넘어가면, 자, 봉건제도는 그런 속성 때문에 지방 분권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9 세기에서 10 세기에 거쳐 유럽 전반적으로 정세를 결기도 하지만
또한 봉토 수요에 수반된 불인권을 갖고 있다. 음. 불인권이란 건 뭐냐면 그 영주가 자기 상위 영주라도 여기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이 불인권은 예, 면세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된 개념이죠. 이 불인권이 그래서 왕이라든지 황제라도 그 자기 밑에 있는 영주 밑에 들어가서 뭐 허락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인권은 원래 로마 시대에서 있어서 황제론 같은 특수한 영지의 명세권을 뜻했으나 봉건제도 발전과 더불어 그곳의 행정 사법 포함 강권의 자치권을 했다. 그래서 이 불인권 안에서는 그다음에 징수권, 재판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징수권과 재판권을 행사하려고 왕이 여기 안에 들어가거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막는 거죠. 이 왕이 여기 들어가지 못해 허락 없이는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 재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영주가 할 수밖에 없죠. 영주한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치권이 봉투 보유자인 개인에게 수여됨으로써 국가 공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국권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권, 사법권, 재판권, 뭐 징수권 이등 등등 공권적 지배 계급의 강박에 분산됐고 이러한 지방 분권적 정치 체제가 성립하게 된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서 봉건 왕국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서 종전의 귀족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국가의 어떤 공권을 회수하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인권도 없어지게 되죠. 예. 자, 그러나 이러한 통치권의 분산이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재판권 중에 상급 재판권과 하급 재판권이 있어요. 상급 재판권은 사형 선고를 가능한 거고 조용히 고위 그 귀족들이 가능한 거죠. 얘네들은. 그다음에 가벼운 죄들을 다루는 건 하급 재판권인데 그 밑에 기사 계급들. 자, 이제 행사할 수 있죠. 미약한 봉건 영주라도 그의 영지에서 재판권 행사했으나 중재를 처리할 수 있는 상급 재판권은 유력한 봉건 제도의 제도에 한해서 한정했다. 공작이나 뭐 자작이나 백작 같은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봉건 제도는 대체 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신 기사각은 수비의 임무를 맡게 할 수 있는 성주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기사도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좋은 말도 있어. 기사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양사 강좌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공건제도 관련된 내용. 자, 게르만의 대이동부터 이슬람 바이킹 그리고 마자르족이 유럽을 위협했던 10세기 이르기까지 유럽은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지속됐다. 자, 무엇보다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서서히 봉건제도는 새로운 정치 군사적 차제가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체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됐다. 자, 이 체제는 무적을 장악한 주군이 그 토지는 물론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그에게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가신 혹은 봉신에게 봉사에 됐고 봉토를 제공했다. 자, 로마의 은대지 제도.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앞에 서계에서는 이게 게르만 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로마의 은대지 제도로 돼 있거든요. 그 EBS 강의나 뭐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로마의 은대지 제도는 은대지 원래 로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뒤에 이제 마르테에 의해서 확대 개편됐다. 기병 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의 은대지 제도와 게르만인과 갈려 로마 지역의 종사자의 기원은 이 제도는 8세기 망치 카오스 마르테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병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시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됐다. 그래서 카오스는 기병을 동원하는 전사들에게 충성 사역을 하고 보상이 될 정도의 충분한 토지를 왕령지와 교회 소유의 토지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용인권을 주는데 점점 이게 뭐냐면 세습화되면서 보유지가 된 거죠. 예. 전사들이 군사적 봉사를 제공한 동안에만 수요받은 토지를 통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즉 봉투는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라 용인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상호 간의 군사적 의무 관계가 토대되었던 그와 같은 주종적인 협력 체제가 하우스 가문이 제국의 지배자가 되면서 국가의 공적 통치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봉건제도 중에 종사제도 기원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게 예. 이거 이 용인권이지만 나중에는 보유권까지 됐다. 예, 점유권까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세습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좀 넘어가서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자, 전사, 즉 귀족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통치자는 봉투를 매개로 왕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동원 체제에 확립하려고 했다. 자, 귀족들은 봉투에 대한 불인권, 이 불인권이라는 것은 영주들이 자기 영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징세권과 재판권 이런 것들 배타적 지배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유 토지에 예속된 농민대에서 영주에서 권한을 행사했다. 자, 이 불인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일종의 국가의 공권 중에 하나죠. 이걸 영주가 이인받아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봉건제의 본질이 복종과 보호 관계는 봉건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강으로부터 그 구조의 최하층에 위치한 종속된 농민까지 모두 포괄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했다. 봉건제가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봉신들은 가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봉의 세습을 요구했고 봉투의 세습을 요구했죠. 그걸 꼭 관철시켰다. 원래는 용인권이었지만 이게 이제 세습돼서 보유권까지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 주군들은 봉신들이 여러 주군들과 복수 계약, 봉건 계약이 있죠. 그 주군 사이의 갈등이 벌어질 경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한된 의무를 수행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걸 막고자 우선적인 봉사를 강요하는 최상 신서가 있어. 예.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군사적 봉고 그 군사적인 봉사를 할 때 누굴 먼저 봉사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최상 신서인데 이게 대표적인 최상 신서 형태가 뒤에 있는 이제 솔즈베이 서약이 있어요. 예. 솔즈베이 서약은 이제 잉글랜드 왕 밑에 여러 이제 봉신들이 있잖아요. 그 봉신 밑에 또 배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배신들이 봉신하고 왕이 싸울 때 어디를 더 충성을 해야 되냐, 군사적 원조를 해주느냐, 무조건 왕한테 한다. 1순위. 이게 솔즈베이 서약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최상 신서 중에 하나의 형태예요. 이것도. 자, 하여튼 11세기 이래 프랑스 왕들은 그와 같은 요구를 관찰할 수 있었다. 봉건 제도가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출현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주군이나 봉신의 봉건적 의무와 권리가 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봉건제 형태는 프랑스 지역의 봉건제 형태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봉건제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적 봉건제 형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농노란 개념이 없었죠. 예, 자유민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농노 제도가 이제 확대된 거는 사회주의 이제 봉건 제도가 이렇게 붕괴된 그 지점, 그러니까 붕괴된 지점 그 시기 14세기, 15세기 때 이게 뭐냐면 영주 재판제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봉건 제도, 장원 제도가 강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모습은 띌 수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은 프랑스를 일종의 그 봉건 제도를 이념으로 해서 이념형으로 해서 여기 전형적인 봉건제를 설명했기 때문인 건데 각국마다 봉건제 형태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카로lin고 가문이 세약해지고 이어서 왕가들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이 지방의 자리 잡은 봉건 세력이 강화된 경향이 띄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봉건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앞에 설명한 주종제도고 봉건제도에 그 다음에 장원제도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분이요. 자, 장원제도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